우리가 이제 그런 자극적인 기사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어떤 단지에 전에는 뭐 10억에 거래됐는데 지금 뭐 8억에 거래됐습니다. 또는 7억에 거래됐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거 또는 이제 뭐 TV나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누군가 얘기하는 걸 100% 그냥 믿지 마시고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제 부동산 시장 끝났다. 집을 왜 사? 바본가? 라고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값이 이제 다시 올라요. 오르게 되면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지금 집을 사야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4억 원이었다가 3억 원 되면 사람들이 집을 살 것 같은데 안 사고 집값이 3억 원이었다가 다시 4억 원 되면 그때 이제 사는 거죠. 그 지금이 사실 이제 뭐 촬영일 기준으로도 그렇고 이제 뭐 이제 11월 이제 뭐 다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3년이 이제 연말이라고 보면 올 한 해가 어땠는지 한번 정리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상당히 이제 신기했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22년도가 집값이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하고 2023년을 갖다가 쭉 이제 그 상승률을 주간 상승률을 쭉 그려보면요.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데칼코마니예요. 딱 접힐 수가 있죠. 그래서 작년 12월이 제일 밑에였고 다시 이제 올해 1월부터 반등한 거고요. KB 국민은행 시세로서는 올해 1월이 제일 바닥이었고 2월부터 이제 반등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안에서도 계속 하락을 면치 못하다가 그 KB 국민은행 시세 통계로서는 이제 9월부터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에서는 7월부터 이제 플러스로 올라왔죠. 그런데 상반기 떨어진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누적해서 이게 올해 플러스로 된 지역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고 이제 강남 3구라든가 이제 소위 인기 지역 몇 군데 빼놓고는 많지 않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올해도 연말까지 하게 되면 마이너스 한 지역이 더 많을 거로 보여지는데 최근 그러니까 하반기만 놓게 되면 이제 상당 지역이 지금 이제 상승세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찌 보면은 그 생각보다 그 하락세가 좀 길어지는 게 원래 어떤 뭐 패턴이었다면은 뭐 생각보다 너무 빨리 뭔가 좀 반등도 하고 해서 조금 왜 이렇지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급락했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을 또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원인을 뭐라고 좀 보십니까? 하락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게 보면은 패턴이 일정한 패턴이 짧은 하락과 긴 상승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길었던 하락기가 이제 KB 국민은행 시사표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길었던 하락기가 15개월이었어요. 역사상 15개월. 15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했던 게 가장 길었던 하락기고 두 번째로 길었던 하락기가 이번 하락기예요. 14개월.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8월까지 하락을 하고 이제 9월부터 이제 상승으로 돌아왔으니까 9월, 10월 이제 연속 두 달 상승했거든요. 그 하락론자들은 이번에는 달라. 맨날 이번에는 달라, 이번에는 달라, 이번에는 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IMF 때를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하락기가 길지는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락했던 원인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금리가 지금 계속 고금리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과잉 반응한 거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소가 더 컸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앙드레 코스토널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 그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팩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팩트에 대중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좋은 얘기를 남겼는데 그게 이번 사례에 꼭 이제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있지만 어쨌든 뭐 급격한 인상이 있었으니까 어떤 패닉이나 공포심이 좀. 근데 그 공포심이 실제보다 더 강했다는 거예요. 강했다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이제 비유를 들게 되면은요. 이 금리 인상은 하나의 총을 쏜 거예요. 누가 총을 빵 쏜 거예요. 총을 빵 쐈으면 한 발 쏜 거죠. 그럼 한 사람이 이제 다치거나 아니면 뭐 사망을 했거나 이제 그 정도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뭐냐면은 빵 한 번 쐈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탄약고에 가가지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약고에 맞아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버버버버버버 해가지고 막 총알이 이제 그런 사건이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원인일까? 그러니까 누군가 총을 쐈습니다. 누군가 총을 쐈지만은 그게 탄약고에 맞지 않았으면 이렇게 크게 일이 번지지가 않았거든요. 금리 인상은 한국보다 미국 훨씬 많이 됐어요. 0.25에서 5.5까지 엄청 많이 이제 올라간 건데 실제로 그럼 미국에서 집값이 떨어졌느냐?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2.8% 그러니까 약 3% 정도 이제 오른 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뉴욕과 같이 이제 동부지방은 5% 이상 전년 대비해서 5% 이상 오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금리가 엄청 높고 고금리고 금리 내릴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집값을 올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 금리 인상이 직접적인 집값 상승은 아니다라는 게 그것은 이제 반증이 되는 거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게 보면요. 한국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금리가 3.5%잖아요. 그런데 2002년도 우리나라가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도에는 지금보다 기준금리가 훨씬 높았어요.
4.25 막 네. 이랬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 2002년도예요. 두 번째가 언제? 2021년도예요. 2021년도 우리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보다 더 많이 올랐던 게 2002년도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집값이 고금리들도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때문에 금리가 높아서 집값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난 1년간 그러니까 202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 하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들이 아까 공포감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죠. 그 공포감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네. 금리 인상의 끝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자릿수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도 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 간다는 사람 많았죠. 예, 이게 두 자릿수 때문에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상반기에 보니까 금리 인상이 거의 멈췄잖아요. 한국은 멈추니까 아 이거야? 이 정도면 내가 견딜 수 있지라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고정금리로 계약한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변동금리로 계약한 사람들은 그게 부담이 되죠. 그렇죠. 부담이 되는데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때는 그걸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집값이 1년에 1억씩 많이 오른다 가정을 해보세요. 1억씩 올라요. 그런데 이자가 옛날에 1,000만 원 냈던 사람이 2,000만 원 내. 아무런 문제를 안 삼아요. 근데 2천만 원 내더라도 1억 오른 거에서 그렇죠. 2천만 원인 건 네.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집값이 정체되거나 떨어질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냈던 사람이 1,100만 원만 내더라도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야, 큰일 났다. 이게 1,000만 원만 내도 공포죠, 사실. 예, 예, 그대로 그렇죠. 내도 공포인데 예. 더 무서운 거지. 집값이 안 오르는 데다가 네. 이자가 작년보다 더 많이 나가네. 네. 그리고 이게 이자가 언제까지 오르는지 더 많이 늘지도 모르겠네. 근데 계속 내 월급에서 지금 이자를 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과도하게 공포를 쌓였던 거고요.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멈추고 그다음에 시장이 안정되니까 지금 이제 급속히 이제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 사례를 봐도 이제 한 15개월이 최대 기간이었다라는 그렇죠. 걸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들마다 다 원인은 달랐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총알은 뭐 달랐지만 한번 그 총알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뭐 무너지지만 그게 막 2년 3년까지는 안 간다. 어느 정도 맞아요. 하락하고 나면은 이제 이 정도가 끝인가라고 하면서 나름 그렇죠. 이제 또 정신을 차리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어떤 반등 같은 거는 사실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또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왜 반등하는 거냐 이거는 추가 하락을 하기 전에 잠깐 좀 튀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상승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통계의 이제 문제인데 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자극적인 기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단지에 얼마가 전에는 뭐 10억에 거래됐는데 지금 뭐 8억에 거래됐습니다. 또는 7억에 거래됐습니다. 7억에 거래됐으면 30%가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7억에 거래됐다가 이제 9억에 거래되면 또 2억에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문에 나오는 거 또는 이제 뭐 TV나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누군가 얘기하는 걸 100% 그냥 믿지 마시고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데이터를 직접 찾아보면요. 그 바닥에 얼마가 거래했습니다. 얼마가 거래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면 국토교통부 시거래가 보면 거기 보면 중개거래냐 직거래냐가 나와요. 직거래도 많았죠. 제일 바닥에 있는 건 대부분 직거래예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살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7억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7억인가 보다. 야, 나 이제 준비돼 가지고 가서 7억 사야지. 그러면 중개소 가면 그런 물건 없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둘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는 사람이 보고서면 내가 너한테 7억에 넘길게 너한테 7억에 사라고 하는 거예요. 중개수수를 아끼려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넘길 수 있는 숨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모가 갖고 있던 물건을 조카한테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모가 갖고 있는 물건이 진짜로 내가 조카 아끼니까 내가 싸게 주는 게 아니라 이모가 갖고 있던 물건이 원래 누구 거냐면 지네 아버지나 엄마 거였던 거예요. 사실상 뭐 차명처럼 그렇죠. 이렇게 했던 것들도 그랬던 많고. 거 원래 돌려주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매물들 지금 다 세무조사 받고 있잖아요. 그 세무조사 왜 받겠어요? 거기 보면 국세청도 바보가 아니니까 딱 보니까 이것들 봐라. 이게 지금 이게 집값이 떨어진다니까 이걸 갖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국세청이 집값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조사를 이제 저기 뭐 전수조사하고 있거든요. 직거래로 한 거는. 그게 제일 싸게 거래했던 직거래했던 것들은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집값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상한 짓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 가격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얼마가 떨어졌느니 또 그거 기준으로 얼마가 올랐느냐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찌 보면은 이제 실제 시장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렇죠. 실물 어떤 매물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거지 어떤 뭐 그렇게 좀 톡 튀는 것들은 사실 뭐 위로 튀나 아래로 튀나 어찌 보면 좀 둘 다 특이한 좀 거니까. 빼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사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현장을 돌아다니는 분들을 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좀 관망세가 많다 보니까
그냥 이제 집에서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시면서 네.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막 받다 보니까 네. 내가 어떤 검증은 못하지만 네.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 진짜 같은데라고 들리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네. 어떤 네. 소위 말하는 어떤 뭐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조금 좀 과하게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 뭐 네.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실제로 자기가 이제 집을 살려는 정말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네.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가봐가지고 가면은 신문에 얼마짜리 매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실제로 사는 단계까지 한번 가보고 그래야지 그 매물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시장에는 언제든지 가짜 매물과 이제 진짜 매물이 있어요. 거기서 네. 보면은. 근데 이제 가짜 매물은 부동산 중개소가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실수요자들이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공포감이 있거든요. 네. 네, 이거 10억일 때 팔아야 되는데 지금 9억까지 떨어졌다는데 내가 그때 왜 안 팔았나. 역사상 제일 높은 가격이 자기 가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로얄동 로얄층에 수리가 잘 된 매물인데 자기는 로얄동 로얄층도 아니고 수리도 안 되는데 나 그때 10억인데 못 팔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도 사실 내년도 못 파는 거예요. 그 이제 공포감이 쌓여. 작년에 10억에 팔았으면 될 것 같다. 나 지금 9억인데 지금 이게 또 8억까지 간다네. 이제 사람들이 전망이 8억까지 간다네. 지금이다 팔아야지 내놓는 매물이 많아요. 근데 진짜 사람이 가지고 나 살게. 저 9억이라 그랬지. 너 말 바꾸지 마. 9억이야. 그러고 하게 되면 잠깐만. 네. 내가 지금 그냥 우리 남편하고 좀 상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알려줄게. 아니 집을 파는데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매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장이 찔러보기 위해서 그런 매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중개소 가보면 그 지역 중개사 가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알아요. 네이버 보고 왔는데 네이버 매물 보고 왔는데요. 이런 매물. 그 매물이요. 그 아주머니 상습범이에요. 그 매물 내놓다가 거둬들이는 거 취미예요. 그분. 네.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동네마다 엄청 많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에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안 팔리면 큰일 나니까 한번 내보는데 사람들이 막 연락이 와. 그러면 이거 지금 내가 당장 안 팔아도 되겠네. 한 3개월에 6개월에 가격을 더 올려가지고 내도 되겠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매물을 그때는 거둬들이는 거예요. 네. 과거에 이제 집을 사러 이제 다녀보면은 그런 경우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사실 그게 실제로 내가 살려고 할 때 보면 말 바꾸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가서 좋은 곳 딱 해가지고 봤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저기 살 거니까 계좌번호 주세요라고 하면 잠깐만 그러고 저기 이제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면 상의를 해야 된다는 등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연락이 안 오죠. 그런 경우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그 최근에 이제 뭐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뭐 주장 중에 하나가 매물이 많이 늘었다. 특히 뭐 서울이나 이런 데들 매물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사실상 이제 금리를 버티다가 이제 좀 매물을 좀 던지는 분위기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이 매물량의 증가 이거는 어떤 의미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건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보면 매물이 보면은 이제 우리 생각해 보면 매물 그런 많이 팔 것 같았는데 그럼도 실제로 그러면 그 안에서 매물이 이제 자기가 쭉 한번 조사를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중복 매물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이제 A란 부동산도 올리고 B란 부동산도 올리고 그런 C란 부동산. 그런데 그게 한 매물 갖고 10군데에서 내놓은 건지 한 매물 갖고 뭐 2군데에서 내놓은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매물을 좀 제외해야 되는데 중복 매물 다 포함해 가지고 매물수로 나오는 거고요. 매물이 또 많이 나온다는 건 또 어떤 의미냐면은 그게 보면은 겁이 나 가지고 파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집값이 오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팔고 나서 다른 거를 사는 매도자가 매수자가 되니까 갈아타기 위한 매물이 꽤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건 사실 보면 그게 큰 지표가 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거래량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가격이 오르는지 가격이 떨어지는지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올라 그러면 이제 매수자가 이기는 시장이 되는 거고요.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매도자가 많고 매수자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적고 지금 현재 보면 매도자도 적고 매수자도 적을 때도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가격 변화하고 거래량하고 이제 같이 보면 이제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물량이 뭐 늘어난다 줄어든다 가지고만 뭐 그거 판단하기는 어려워. 어떤 건지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거는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거고 지역마다 이유가 또 다르거든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그 선도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발 지역 그러니까 좀 A급 지역 또는 B급 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거긴 또 다르죠. B급 지역은 이 기회에 이거 팔고 A급 지역으로 넘어가야지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A급 지역에 만약 매물이 많이 나오면 이거 팔고
나는 지금 이제 빨리 현금화해야지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네. 어느 지역에 따라 또 다르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또 매물이 나왔을 때 어떤 뭐 설정된 가격을 또 막 호가로 붙여서 나오는 매물도 있고. 그렇죠. 뭐 아니면 전 금매로 나오는 매물도 네. 있기 때문에. 형편없이 비싼 매물도 있고요. 네. 이 사람들이 팔라고 그러는 거야.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매물도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개수로만은 판단할 수는 예, 예. 없고 어찌 보면 그걸로는 이제 그 흐름이나 이런 걸 봐야 된다. 그렇죠. 큰 근데 이제 의미는 방금 전에 없어요. 말씀해주신 게 그 거래량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지금 또 거래량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게 예, 예. 거래량이 좀 이제 좀 늘어나다가 지금 예. 뭐 10월부터는 좀 거래량이 좀 꺾이는 분위기다. 예, 뭐 예. 그러면서 아직 통계가 다 잡히진 않았지만 예,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그 잠깐 반등이었고 다시 예. 또 침체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예. 거래량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근데 그 10월 거래량을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그래도 거기서 조금 뭐 보면, 예. 9월보다는 조금 뭐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거래하게 되면 이제 30일 안에 신고를 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하게 되면 10월 거래량은 11월 30일 날 딱 정확히 하게 되면 정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매일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어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가가죠. 캡처를 해 놓으세요. 아니면 캡처하기 싫으면 이제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10월 여러분이 뭐 10월 26일 날 가서 그걸 찍었다. 그다음에 10월 27일 날 찍었다. 10월 28일 날 찍었다라고 하는 데면 10월 건 당연히 바뀌겠죠.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하는데. 그렇죠. 근데 9월 달 것도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9월 30일 날 저기 계약한 건 10월 30일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신기한 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8월이나 7월 것도 데이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가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9월 데이터도 지금 안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도면 통계적으로 우리가 의미가 있다는 건 8월 데이터까지지 9월 데이터는 지금 더 앞으로 더 늘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네. 10월 데이터는 물론 지금 반도 지금 등록이 안 된 상황이고요. 거기서 아직 계약도 안 한 것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실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광장 그 데이터를 보고 거래가 늘고 있다 줄고 있다를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거래량이 뭐 예를 들어 8, 9, 10월 네. 이제 지나고 나서 막 11월, 12월쯤 가서 봤을 때 뭐 거래량이 뭐 예를 들어 좀 정체가 된다거나 좀 줄어든다는 거는 어떤 의미 부여를 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만약에 줄더라도 뭐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게 이제 어느 지역이 줄고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이제 그동안 급속히 늘다가 네. 작년이 제일 바닥에다 급속히 늘었다가 이제 늘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었어요.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처음에 그 9억 원까지 해준 데다가 지금은 이제 앞으로 6억 원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래가 줄어들 지역은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구간. 그러니까 9억 원 넘는 건 옛날도 뭐 안 해줬으니까 거래량이 줄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6억 원 이하는 옛날에도 해주고 지금도 해줬으니까 줄어들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줄어들 만한 지역은 시세가 6억 원에서 9억 원이 그런 매물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지역은 이제 매물이 줄 거예요. 거래가 줄 거래량이 거예요. 줄고. 네, 거래량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거래량이 줄겠죠. 네. 그러면은 말씀하셔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특례 보금자리론이 어쨌든 간에 네. 연초에 이제 나오면서 네. 뭐 시장에 어쨌든 유동성을 뭐 대규모로 공급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집값을 뭐 정부가 뭐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올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반대로 이번에 끊으면 네. 이제 또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뭐 이렇게 네.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이 예. 특례 보금자리론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에 2022년도는 이제 규제가 굉장히 대출 규제가 많았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23년에 들어오면서 2월부터 이제 특례 보금자리 들어오면서 이제 대출이 좀 많이 완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완화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미 이제 자산 형성이 어느 정도 된 40대 50대한테는 영향이 적어요. 네. 그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자기 개인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됐죠. 자산이 형성됐으니까 자기 자본 갖고 집을 산다던가 아니면 대출을 하더라도 조금만 갖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20대 또는 30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그 주택 매수자 중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은 계속 해마다 그게 이제 2019년부터 발표됐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부터 그 통계를 냈습니다. 연령별로 누가 얼마큼 샀는가. 그래서 2019년도 보게 되면 2019년부터 19년보다는 20년, 20년보다는 21년 그렇게 쭉 늘어왔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 22년도는 확 줄어들었어요. 규제가 강화됐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2023년 돼가지고 다시 확 늘어가지고 역사상 제일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 매수자 중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상 가장 많은 거고 그다음에 모든 계층 중에서 집을 사는 계층이 30대가 가장 높은 거고 그게 네. 바로 대출을 그래서 풀어준 거고요. 그럼 대출을 더 강화한다는 거는 30대한테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시장 전체로서는 악재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집값 오르고 떨어지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정책의 목표를 좀 생각해야 돼요. 정책의 목표에서 보면 집값을 왜 잡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집값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집을 잡지 못하면 우리 미래가 없다.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없죠. 네. 그럼 그 사람들 뭘 갖고 살아? 대출 받아서 사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대출을 막아? 그럼 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아까 네. 뭐라 했어?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게 하려면 대출을 해 주는 거고 진짜 정부에서 정말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 그분들한테 특별히 금리를 싸게 뭐 해주는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그렇게 한다면 또 길길이 날뛸 거라고요. 이 투기하려는 사람들한테 금리를 싸게 해줘가지고 정부에서 펌프질해가 집값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 보면은 위선적인 거예요. 거기서. 미국 같은데 미국뿐 아니라 다른 대부분 선진국에서 LTV가 80% 이상이에요. 우리보다 이게 LTV 수준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집을 사게 해주기 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쉽게 사주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나쁜 거냐 좋은 거냐라고 그거는 사실 보면은 그 사람의 이제 상환 능력에 따라 좀 다르죠. 다른데 거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대출을 안 끼고 젊은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나라는 전혀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값이 이제 내려가는 와중이었는데 여기서 괜히 대출을 풀어가지고 좀 더 빠질 거를 왜 막아주냐. 이제 조금만 놔뒀으면 내가 대출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가격까지 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집을 안 팔죠 사람들이. 거기서 집을 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러면 누가 집을 팔겠어요?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누가 팔겠어요? 거기서 보면 자본력 있는 사람이 집을 팔겠어요? 당연히 안 판다고요. 그렇죠. 거기서 보면 자본력이 떨어지는 사람, 대출 이자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대출을 누가 받았을까요? 다주택자가 받았을까요? 1가구 1주택자가 받았을까요? 이걸 오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나와요. 네. 그렇죠. 전세 끼고 집을 사는데 누가 대출을 은행에서 어떤 전세 낀 집에 누가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1금융권에서 후순위 대출할 준비가 몇 군데나 돼요. 그거 아주 전세가 낮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전세 끼면은 전세가율이 60%가 넘기 때문에 현재 보면은 전세가 이미 껴 있으면 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현실상 어렵죠. 네, 네. 안 나오죠. 네. 그걸 하게 되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끼지 않고 집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이고요.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1가구 1주택자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팔을 비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정책이 바로 이제 막 대출 금지를 올린다던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면 저기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게 해가지고 집값 떨어뜨리는 게 누굴 위해서? 어찌 보면은 이분은 팔아서 무주택자가 되고 무주택자분은 다시 사서 1주택자가 되는 거라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없죠. 서민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집값 잡는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선진국들은 그런 규제를 안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할까? 영국이 할까? 프랑스가 할까? 그런 규제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거는 민간의 영역이고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자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더 좋은 집을 사는 거고 자산이나 소득이 더 낮으면은 좀 떨어지는 집을 살 수 있는 거는 그건 개인의 경쟁이지 정부에서 김시성을 가진 사람은 서울에서 집을 못 사게 만들어야 돼. 이시성을 가진 사람은 강원도에서만 살게 해야 돼. 이거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랑 사실 어찌 보면 비슷한 논리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워낙 부동산에 좀 그렇죠.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화가 돼가지고 맞아요. 이제 정책적으로도 막 그렇게 어떤 표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어서 참 그것도 오히려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부가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선수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제일 이 분야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40대 이후가 되면은 만나면은 남자나 여자나 만나면은 교육 아니면 부동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하나의 정책에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사실 보면 여기에 개입하면은 개입할수록 꼬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더 걱정인 거나 아니면 더 궁금하신 거는 사실상 이제는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내년 시장은 뭐 그냥 네. 올해 같을 것 같아요. 올해 상을 이제 빌빌빌빌 빌빌빌빌 하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빌빌빌빌 그러면서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죠. 지금 집값이 떨어집니까 오릅니까?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네. 오르는 지역도 있어요. 지금도 떨어지는 지역 많습니다. 오르는 지역도 더 많고.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지역에 따라서 지금 뭐 매물로 하는데 지금 뭐 1년 동안 한 명도 안 오는데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지역은 또 계속 또 거래가 신고가 거래가 되는데 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계속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보통 지난 10년간 평균 상승률 연평균 상승률 정도 이제 화랑장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불황장도 아니고 그런 시장이 이제 2024년 말까지는 계속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2024년 말까지 그렇게 말하는 이제 근거는 뭐냐면 2024년 말까지는 공급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2024년까지는 2021년에 착공한 거 그것들이 이제 그런 물량들이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까지 착공이 적지가 않아요.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보다 약간 더 많은 오히려 좀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내년도 입주 물량까지는 뭐 지역마다 좀 달라요. 이제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수도권은 조금 적은 편이고 지방은 조금 많은 편인데 네. 뭐 그래도 뭐 그게 큰 편차는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현재 이 분위기가 그대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역전세란. 네. 역전세란이 지금도 역전세란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역전세란인지 알았더니만 전세가가 올라서 걱정입니다라는데 그거는 이제 컨셉 자체를 잘못 잡아서 하는 거예요. 역전세라는 건 뭐냐면 지난달에 비해서 전세가가 떨어졌다는 그게 역전세가 아니라 네.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올랐느냐 떨어지냐 그걸 봐야 돼요. 네.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년 전 대비해서 지금 떨어졌느냐 올랐는데 2년 전 대비해서 지금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세가가. 전세가가 지금 올라요. 오르지만은 지금 2년 전 가격은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전세가 최소한 내년 중반까지는 지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한 7월까지는 역전세란이 계속 발생된 거고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중에서 2022년 상반기에 굉장히 전세가를 높게 계약한 사람들은 자금을 내서 자기가 좀 시뮬레이션을 잘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게 전세가 만기가 될 때 얼마를 돌려줄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그 돈을 좀 더 이렇게 약간 이제 저축을 해놓든지 준비를 해놓든지 뭐 또는 대출이 할 수 있으면 대출을 받을 준비를 하든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세가 오른다네. 전세가 실제로 오르고 있거든요. 네. 전세가 오르겠는데 나는 이제 문제 없겠네라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전세가가 문제가 아니라 2년 전 대비 전세가가 지금은 낮은 편이거든요. 역전세란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장 큰 변수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제가 내년도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이제 상계되면서 그냥 빌빌빌빌빌 하는 이제 시장이 될 거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들 입장에서는 2년 전에 올려받은 전세를 이제 돌려줘야 되는 부담이 그때는 있는 좋았지만 거고. 많이 올려받은 사람 좋았지만 그렇죠. 다 돌려줘야 그리고 되는 거예요. 지금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전세가 또 스물스물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그 대상이 다르지 지금. 그렇죠. 기존에 있던 네. 사람들은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 네. 새로 계약하는 사람은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은 쌌는데 지금 새로 구하려고 하니까 비쌌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동시에 오고 있는 게 뭐 맞는 얘기인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네, 뭐 내년 내후년 이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가계부채 비율을 좀 낮추겠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대출 규제를 좀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해주신 거로 이제 반영을 해보면은 이제 대출 규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뭐 이어진다거나 뭐 규제 네. 강도가 좀 세질 수도 있다면 네. 이게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어쨌든 좀 안 좋은 거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아까 그 대출 규제라는 건 이제 30대한테 가장 집중의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네. 30대가 이제 서운한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영향을 받을 거고요. 30대가 할 수 있는 계층 30대가 뭐 큰 뭐 강남에 뭐 20억 30억 집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니까 그런 데보다는 이제 30대들이 그동안에 많이 샀던 데 그런 데 같은 경우 영향을 이제 받겠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집값이 이렇게 막 급등을 하게 되면은 네. 역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이제 총선 전까지는 집값을 관리하러 들 거겠죠. 예. 네. 그건 뭐 누구나 뭐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들 거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지금은 집값이 오르는 것도 원치 않고 내리는 것도 원치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뭐 당분간 네. 이제 진행될 거로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또 요즘에 그 총선까지는 이렇게 집값이 유지되다가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뭐 큰 예, 선거가 또 그 몇 년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뒤로는 예. 이제 정부가 조금 더 규제 예. 쪽으로 좀 간다. 그래서 좀 2차 하락의 가능성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그거는 뭐 그때 이제 내년에 총선의 결과에 따라 다르겠죠. 총선의 네.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고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그다음에 지금 현재 파이를 키워서 나눠 먹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파이라도 공평하게 나눠 먹을 것인가 이제 이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현재 총선 이후에 현 정권이 어떤 식의 스탠스를 갖다 취할 것인지는 그거는 뭐 지켜봐야죠. 지켜보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이 계속 바닥을 그렇죠. 깔고 뭐 있잖아요. 1% 된다고 뭐 네, 이런 것도 심지어 나오고. 보면은 그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보다 또 높을 거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빌빌빌한데 그보다도 더 경제 성장률이 낮을 거다. 아니 그럼 이걸 갖다가 앞으로 이게 경제 성장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고민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선거 이후에 그거는 예, 이제 예. 뭐 변수가 아직은 뭐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예, 예, 그때 예. 가봐야 예. 뭐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24년에 부동산 어떤 뭐 전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뭐 변수들이 뭐 많겠지만 그 중에 네. 뭐 가장 뭐 핵심 변수 뭐 이런 거는 뭐로 꼽으세요? 그러면 지금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하락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역전세. 고금리 그건 고금리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보다는 이제 역전세라는 현실적으로 이제 문제일 거고요.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 역전세는 좀 조심하셔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공급 부족이죠. 공급 부족은 아까 제가 2024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2024년까지고요. 2025년부터 이제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2025년 그다음에 2026년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9월 26일 날 우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제 공급에 대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립 서비스.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봄에 씨를 뿌려야지 가을에 추수되는데 봄에 씨를 안 뿌린 걸 모두가 다 안 거예요. 씨를 네. 안 뿌렸는데 그게 씨를 안 말이 뿌렸는데. 네, 씨를 네. 안 뿌렸는데 네. 어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 과거에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과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빌라를 갖고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짓는데 3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빌라는 6개월이면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빌라를 진 거죠. 빌라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걸 갖다가 지으면서 공급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빌라 이런 걸 갖다가 특혜를 주면서 막 푸는 거예요. 뭐 정책 자금도 빌려주고 뭐 네. LH 공사에도 뭐 매입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빌라에다 돈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럼 막 짓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는 비싸고 빌라는 싸네 생긴 건 같은데 속에 네. 들어가면 속에 인테리어 거의 비슷하고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빌라에 사는 사람도 있고 심하게는 빌라에 가서 전세 사는 사람도 있었죠. 그거는 옛날 얘기. 빌라 같은 경우 보면은 왜 전세 사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냐면은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너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빌라에 전세 2억 원 주고 들어가는데 사실은 보면은 그 빌라를 산 사람은 2억 1천에 산 거죠. 그럼 1,000만 원 주고 그 집을 샀다던가. 그렇죠. 그러다가 집값이 2억 1천이 아니라 1억 9천에 떨어지면은 이제 빌라 주인은 난 몰라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내가 이걸 갖다가 사기를 쳐가지고 내 전을 이제 갉아먹으리라라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랬다가 정말 멋모르게 갭 투자한 사람들이 뻥 낮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집 산 사람은 2억 원 보지도 못했거든요. 전세가 2억 원 그렇죠. 껴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자기는 돈이 2억 원이 하나도 없어요. 1,000만 원 딱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집을 샀는데 저기 세입자가 나 나갈 테니까 2억 원 돌려주세요. 나 돈 없는데 그럼 전세 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빌라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요. 빌라를 사는 사람도 없고 빌라가 안 팔리죠. 빌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빌라를 들어온 사람은 지금 현재 월세로만 들어오려고 그러죠. 전세로 안 들어가요. 네. 아파트는 전세로 갑니다. 아파트는 월세보다 전세가 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전세했던 사람들은 빌라 안 하고 지금 아파트로 움직였고요. 대신에 빌라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빌라, 월세 이런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빌라에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월세를 끼고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집값이 2억 이제 빌라가 2억 1,000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2억 1,000이라고 했어요. 근데 전세가 2억이니까 자기 1,000만 원 갖고 이제 투자하는 건데 월세 뭐 보증금 3천만 원 받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 얼마 들면 내가 한 1억 8천 갖고 집을 사야 된다는 네. 거죠. 그 돈이면 아파트 갭 투자하지 누가 빌라 갭 그렇죠. 투자를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빌라 시장은 앞으로 없어요. 네. 빌라는 당분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빌라를 갖다가 정부의 속내는 뭐냐면은 아 그래 공급 문제 있어도 과거에 그렇게 다 풀었지 빌라 시장 확 풀면 돼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먹혀지지 않는 시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아파트를 이제 지금이라도부터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져야 되는데 3기 신도시 용적률도 느리고 우리가 빨리 인허가도 빨리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면 빨리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027년 그러면 입주가 언제예요? 2030년. 그 전까지는 어떻게 견딜 거예요? 2026년부터 뻥 터지가지고 2026, 2027, 2028, 2029는 어떻게 견딜 거예요?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야,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원래는 쌀을 심고 해서 이제 추수를 하고 모자라면 뭐 중간에 뭐 고구마든 감자든 그렇죠. 뭐라도 심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지금 빌라라는 뭐 감자 고구마도 안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쌀은 못 심었고 근데 이제 가을은 이제 올 거라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해결이 그러니까 공급 파트에서는 뭐가 해결책이 별로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면 결국에 지금 사는 게 결국에는 이제 내가 가격만 보면은 어쨌든 지금 사는 게 저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야 되는 시기라고 사야죠. 무주택자는 사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이 부동산 시장이 일반 시장하고 굉장히 달라요. 일반 시장은 보면 싸면은 이제 사람들이 사고 비싸면은 이제 안 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갖다가 한 벌당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일도 하고 그러죠.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이제 팔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전세를 한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집값도 더 싸게 살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면 그 집을 사야지라는 사람들이 대기 수요화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더 줄고 사람들이 집을 살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 이제 부동산 시장 끝났다. 집을 왜 사? 바본가? 라고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값이 이제 다시 올라요. 오르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지금 집을 사야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4억 원이었다가 3억 원 되면 사람들이 집을 살 것 같은데 안 사고 집값이 3억 원이었다가 다시 4억 원 되면 그때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투자 상품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지 수익이 나는 건데 그걸 갖다 좀 까꾸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쌀 때 이제 사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쌀 때 왜 싸? 왜 싸?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집을 안 사고 나만 사려고 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은 집을 팔려고 그러고 나는 살려고 그럴 때 그럴 때는 싸게 사는 거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 하나도 안 팔려고 그러는데 나만 살려고 그래. 그러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대중을 쫓아가면은 수익은 절대 주식이든 부동산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즉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가 가능하니까 우르르르 작전 세력에 해가지고 우르르르 해가지고 몰려가서 사고 그다음에 나보다 먼저 치고 빠지고 그러면 가능한데 부동산은 한 번 사고 나가지고 2년 안에는 팔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못 파는 게 아니라 팔게 되면 실질적으로 손해가 나죠. 취득세 따지고 양도세에서 중과되고 뭐 그렇게 돼 보면은 2년 안에는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도 못 받고 1가구 1주택자들 그래서 최소한 집을 사면은 2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2년 후에 미래를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지만은 부동산 투자가 경제적으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가 바로 이거예요. 2년 후에 맞추는 게임이에요. 다음 주에 집값 또 올라갈 겁니까 떨어질 겁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2년 후에 집값이 올라갈 겁니까 떨어질까를 갖다가 지금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시장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도 오히려 이제 부동산이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인데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2년 후에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점쟁이도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갖다가 제 얘기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른 분 의견도 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체계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논리를 갖고 저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본인이 검증하라는 거죠. 검증한 다음부터는 자기 의견이 되는 거니까 검증하기 전까지는 자기 의견이 아니니까 그 믿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저는 무주택자라 그러면 집을 사시라라고 이제 강력히 이제 과감하게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가격이 아니라 2년 뒤의 가격을 봤을 때 예, 지금 가격보다는 더 높을 가격이 높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높을 확률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금리도 뭐 그때 되면 어쨌든 뭐 지금보다는 좀 더 낮아질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지금이 사야 될 때인데 정작 중요한 어떤 그런 사야 될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빠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할인에 좀 그러니까 추가 세일이 있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사는 건데 그럴 확률이 또 뭐 많지는 않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또는 뭐 남의 그냥 이렇게 뭐 TV에서 뭐 격투기 구경하듯이 그런 식으로 시장을 보지 말고요. 본인이 정말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국의 모든 집을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는 지역이 전국이 다 떨어져도 내가 사는 지역은 오르면 되잖아요. 반대로 전국은 다 올랐는데 내가 산 지역만 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 출범 그러니까 2017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상승률이 50% 이상인 지역이 9군데나 있어요. 9군데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지역이 오른 게 아니라 집값이 떨어진 지역도 16군데나 돼요. 전국 16군데 있고요. 특히 이제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16%나 떨어졌어요. 네. 누구는 60% 이상 올랐는데 누구는 16%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는 건 아까 이제 여러분 뭐 혼자 독학하셔도 되고요. 약간 광고에 말씀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하니까 제 강의는 이제 제 블로그 들어오면 쭉 나오거든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할 때 사실 뭐 수익률을 안 내거나 아니면 뭐 평균 이하를 바라시는 분들은 사실 큰 공부가 필요가 없지만 이 공부라는 건 결국에 그 평균 이상을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평균 이하도 공부해야 돼요. 그렇긴 하지만 공부해야 돼요. 그거 왜냐면 거기서 뭐 자기가 제일 쌀 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 강남의 집값을 제일 싸게 산 사람이 저거든요. 이제 제가 기록을 갖고 있는데 IMF 때 샀으니까. 97년 말에 12월에 IMF 사태가 터졌지만 그때부터 집값이 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안 사고 기다리는 거죠. 언제부터 해가지고 몇 개 단지 딱 해가지고 제가 산 건 11월에 샀어요. 가장 싼 가격에 샀죠. 그러니까 경매가 아니라 일반 가래로 그러니까 금매를 산 거죠. 이 가격에 매물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픽픽 웃었죠. 에이 그거 어디서 강북 가격 갖고 와가지고 강남에 그런 매물이 어디 있어요. 그거 있으면 내가 사게요. 막 부동산에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좀 기다릴게요라고 그거 하는데 제가 98년 11월에 안 사고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죠. 12월부터 반등씩 해가지고 그 후에 집값이 올랐는데 지금 오르는 거와 비교할 수 없고 많이 올랐잖아요. 아까 제가 2002년도에 집값이 21세기에서 최고 많이 오르는 게 바로 2002년도였잖아요. 그때부터 98년부터 올라가 시작하죠. 99년도도 조금 찌끔찌끔씩 오르면서 하면서 사람들이 그때도 똑같아요. 오르다가 이거는 지금 데드캣 바운스라 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내릴 거야.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피질피질하면서 계속 오르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다 누구나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강남 집값도 누구나 살 수 있었어요. 그 돈이 강남 집값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더 떨어질 거 기대하다가 그 타이밍 다 놓치고 첫 번째는 그러다가 두 번째는 약 올라서 못 산 거죠. 내가 저 가격 아는데 얼마까지 떨어질 거 아는데 내가 저 가격은 못 사지. 약 올라서 못 사고 그다음에 그 시기가 지나면은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강남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게 이제 과거 패턴이고 계속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싸게 살려고 그러더라도 앞으로 난 집값 더 떨어질 걸 믿을 거야라고 하더라도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이제 지금 사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무주택자분들이야 이제 앞으로 시세가 더 올라가 버리면 이제 100% 손해니까 지금 산다라는 게 뭐 이해가 쉽겠지만 사실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어쨌든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뭔가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는 게 좋을까? 뭐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1주택자도 이제 이렇게 그 상황이 본인의 상황이 다 다른데 1주택자가 사실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1주택자 중에서 자본이 있어요. 집도 하나 있고 자본도 있어. 현금도 있고. 그러면 좋죠. 이 사람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럼 일시적 일가구 주택을 하게 되면은 기존 집값도 오르고 새로 산 것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가장 해피한 케이스죠. 내가 1주택자인데 내가 투자할 자금이 있어 라고 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이 없거든요. 그 돈이 없으면은 이제 그 돈을 마련을 해야죠. 마련을 하면은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은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요즘 대출을 잘 안 해주죠. 대출 해줄 때 이거 집 사는 목적이면 대출 안 해줍니다. 뭐 이렇게 또 해가지고 못 사게 만들거나 또는 이제 대출 자체를 잘 안 해주거나 기존 집 있는 사람 대출을 안 해주거나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내가 집이 정말 한 채밖에 없는데 대출이 못 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간 극단적인 방법을 하게 되면 내 그 집을 전세로 주는 방법도 있죠. 전세로 주고 그러면 그 전세금 갖고 딴 데다가 이제 집을 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살아?
하고 가게 되면은 본인은 한 2년간은 월세로 산다던가 내가 지금 현재 넓은 집에 살고 있는데 좀 좁은 집에 간다던가 나 지금 새 집에 살고 있는데 낡은 집에 가서 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금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IMF 때 이제 강남에 집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사실 보면 적은 싸게 샀는데 그 돈이 어디 있었어? 제가 무슨 뭐 금수저는 아니고 그 전에 IMF 직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재개발로 과거에 투자했던 게 재개발이 돼가지고 45평짜리 이제 새 아파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영송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포구나 용산구나 성동구 지역. 그러니까 입지가 영 나쁜 데가 아니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45평 아파트인데 그때 전세금이 이제 그 당시 1억 5천이었어요. 네. 그리고 전세금이 지금 1억 5천 싼 거지만은 당시 시세로 그때 시세로 보면 1억 5천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때 뭐 아파트가 2억 뭐 이럴 때. 네, 그러니까 누가 전세가 얼마 줬어? 그래서 1억 5천을 줬으니까 집값이 1억 5천이라고 그 집값 말고 얼마 전세 주니까 전세금이 1억 5천 받았다니까요. 그러고 그럼 저는 그 집에 살았느냐? 한 번도 그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네.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주거비를 그렇게 올리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았냐면은 신도시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어요. 네. 그러면 전세가 그때 24평짜리 아파트가 얼마였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1억 원이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대출을 안 받아요. 평소에 안 받아요. 지금도 대출 없지만 옛날에도 대출 받는 거 싫어가지고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전세금만 갖고 하더라도 1억 5천 전세금 받아서 나는 5천만 원짜리 전세에 사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우리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넷이 24평짜리 좁은데 이제 와이프는 입이 이만큼 나왔죠. 그런데 뭐 할 수 없죠. 근데 그 돈 갖고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산 건데 그 후에는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만 찾으려고 그래요. 이거 하면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잖아요. 가서 월세로 살라고요? 어떻게 월세로 사요? 2년마다 또 이사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이사 갈 때마다 짐 해야 되는 건데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인테리어 어떻게 남의 집에 왜 해줘요? 그럼 그 바퀴벌레 나온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은 그냥 본인이 생각한 대로 편히 사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보면 공평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시멜로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책에서 보면은 마시멜로 지금 먹고 싶지. 애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거 먹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먹고 싶지. 근데 그걸 안 먹으면은 나중에 마시멜로 2배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거거든요. 네. 내가 지금 나 불편한 거 알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뭐 돈 쓸지도 모르고 저거 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맨날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집 사고 그러나 보다. 이거 바본가 보다라고 하는데 바보 아니거든요. 저도 돈 쓸 줄 알고 호락고 사는 거 다 좋아. 누가 그걸 싫어해. 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다 좋아. 근데 그렇게 하면 미래 노후에 리어카 끌어야 돼요. 네. 리어카 끄는 사람 처음에 알았어요. 몰랐죠. 그때는 노후에 돈 없으면 어떻게 리어카 끌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지금 젊었을 때 한 살이 더 어렸을 때 자기 주거비를 낮추고 좀 허리를 좀 매고 아까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 나 그거 싫어요? 그럼 그냥 현행대로 그냥 사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일시적 2주택을 이제 뭐 하는 것도 이제 자금이 있으면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고. 좀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네. 대부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또 자금이 뭐 보통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죠. 가지고 있는 집이 사실 전재산인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럴 때 자기 집에서 전세 주고 빠져나오고 그거 갖고 이제 월세로 해가지고 그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이미 전세를 끼고 샀는데 뭐 한 채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좀 거래도 좀 되니까 이때 모아놓은 돈 조금 더 합쳐가지고 조금 뭐 상급지 조금 뭐 무리해서 뭐 대출 받아서 좀 가볼까 이렇게 갈아타기를 좀 상향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하기는 괜찮은 시절이라고 봐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그게 어려워요. 그건 또 안 되고. 이론적으로 이제 이게 좋은데 이제 상급지가 10억 원이고 이제 하급지가 5억 원이라고 볼게요. 이제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10억 원하고 5억 원이었으면 갈아타기 하는데 5억 원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집값이 20%가 빠져요. 그러면 상급지는 8억 원 되고 하급지는 4억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갈아타기 하는데 4억 원만 들거든요. 그래서 4억 원만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집값이 지금까지 빠졌을 때 갈아타기 한 게 옛날에 집값이 비쌀 때 갈아타기 한 것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건 이론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집을 사겠어요?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집을 안 사잖아요. 집값이 이제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이 싹 들으면 살잖아요. 근데 그때는 벌써 상급지는 이미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집값은 실제로 시장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급지는 지금 그대로 4억 원이 떨어진 거예요. 5억 원이 4억 원인데 상급지는 아까 10억 원이었다 8억 원 떨어졌잖아요. 이미 9억 원을 넘어버린 거죠. 9억 원만 하더라도 4억 원이 9억 원이 5억 원이잖아요. 9억 5천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니까 5억 5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보면은 섣불리 지금 내가 기존 집을 팔고
거기다가 갈아타기 할 때는 쉽지가 않아요. 이제 제 경험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갈아타기를 이제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부동산에서 두 매물을 동시에 내 것도 내놓고 사는 것도 하는데 같은 날 하겠다.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그 부동산의 이제 능력에 따라 좀 다른데 그게 맞추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한테 물건을 살 사람 그다음에 저한테 물건을 팔 사람을 딱 놓아놓고 이 사람은 작은 것밖에 살 수 없는 거고 이 사람은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 명이 동시에 이제 계약을 한 거죠. 저한테 파실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저한테 사실 거 맞죠? 예, 그럼 자 사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놓고 동시에 사인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나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러면 저도 안 팔아요. 저 안 사요. 그럼 저도 안 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날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꼭 같은 날 할 이유는 없어도 하여튼 비싼 시기에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잘못하면 낙동강 오리알되거나 그렇죠. 자금이 꼬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가 이렇게 움직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갈아타기든 뭐든 결국에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에 사람끼리 뭘 하는 거다 보니까 변수도 생기고 갑자기 맞아요. 뭔가 이렇게 바꾸어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론상으로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좀 조심해서 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다주택자 분들도 이제 시청을 하실 텐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 또 다른 입장이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막 투자를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것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홀딩하라고 그래요. 홀딩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처분하거나 그러니까 집을 더 이상 사지 마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럼 집값 떨어질 것 같아서 사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집값 떨어지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은 세금이 너무 많아.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가 아직 내리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 취득세가 12.4에서 공주택 규모 이하면 12.4고 대형주택 같은 경우는 13.4%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강남에 2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13.4%짜리 세금이 얼마? 2억 넘어요. 네, 그러면 그것마다 2억 6,800이고요. 복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등기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3억 원이라고요. 그럼 내가 20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은 계약하는 날 분명히 20억 계약을 했지만은 그 잔금 날 23억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잔금을 23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계약한 다음에 이제 잔금 치를까지 뭐 한 60일이라고 하면 60일 사이에 3억이 오르지 않으면 나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좋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돈이 막 남는데 그럼 이거 돈을 뭐 썩힙니까? 뭐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럼 이제 다주택자로 아까 그랬으니까 집을 이제 여러 가지 임대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임대 중에서 전세금을 조금 월세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월세에서 받는 그 이자가 은행에 그 내가 놓았을 때 그 이자보다 훨씬 높거든요. 훨씬 높으니까 그 월세로 전환하는 거 가지고 소위 수익형 부동산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역전세난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월세는 역전세난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아니 보증금 수준이 이만큼 낮으는데 무슨 저기야. 뭐 돌려줄 돈이 별로 없으니까. 네,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정말 경기가 정말 제2 IMF 오든지 뭐가 나쁘다라고 하게 되면 월세 수준만 조금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보증금 3천에 무슨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 보증금 오케이 80만 원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역전세라는 상관이 없는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집을 2억 주고 전세를 놨는데 뭐 또 3억 주고 전세를 놨는데 역전세는 저기 닥쳤어. 그럼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돼. 그럼 난 5천만 원 어디서 구하지? 대출은 정부에서 안 해준다고 다 막아놓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세라는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집값도 계속 오르고 전세값도 계속 오르는 건 아닙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집값이 긴 상승과 짧은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긴 상승과 짧은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해왔어요. 과거치를 그려보면은. 그럴 때 이때 견디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월세로 전환한 물건은 그거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금 있으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취득세 비싼 거 내고 그냥 엄한 거 사느니 좀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있는 어떤 뭐 대출이라든지 전세금을 상환하면서 이제 현금을 뭐 불린다기보다는 뭔가 비용을 조금 뭐 아껴가는 비용을 아끼는 거고요. 그런 구조로. 그럼 오늘 이렇게 또 아기곰님과 또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또 저 재테크 불변의 법칙을 또 쓰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상황이 막 급변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뭐 변하지 않는 법칙이나 원칙 같은 것이 부동산 투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집값이 오릅니다라는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했냐면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학원비도 오르고 전철값도 오르고 버스값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네. 결국은 돈 가치 하락인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건 바로 돈 가치 하락에 대비한다는 겁니다. 개인이 정부에 맞서서 그러니까 발권자한테 맞서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발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코로나를 갖다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뭘 하기 위해서 발권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옛날에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이 다른 거죠. 그와 같이 옛날에 1억과 지금 1억이 엄청 다른 것 같죠. 그럼 우리는 돈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실물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집값이 내려요. 다음 달에 집값이 올라요.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10년 후, 20년에 과연 집값이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자, 의심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후에 짜장면 값이 지금부터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했다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10년 후에 짜장값이 지금부터 떨어지지라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거기서 보면. 그런 거. 그럼 왜 그래요? 물가가 오르니까. 그럼 물가가 오르는데 왜 아파트값은 떨어진다고 생각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구가 줄어든대요? 그럼 이거에 줄으면 짜장 먹는 사람도 줄어드는 거니까 짜장값도 떨어져야지. 그런 논리라면. 근데 짜장값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게 되면 하락률자들도 아니 짜장값 오를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돈가치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게 바로 투자하고 자산을 확보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평생 이제 잊지 않아야 될 하나의 교훈이고요. 그런 걸 쭉 이제 정리한 게 바로 이제 재테크 불변의 법칙이죠. 결국에 이제 내가 재테크라는 게 돈을 막 불리고 버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네. 돈의 가치의 하락을 내가 방어하는 거라고 그렇죠. 네. 생각을 하면은 네. 내가 왜 재테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기회를 찾아가지고 그 방어를 하겠다, 수비를 하겠다라고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시 한번 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또 아기곰님과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또 바라고요. 또 이제 자세한 내용이나 뭐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책이라든지 또 강의 같은 걸 또 들어보시면은 또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또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기곰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